자, 이어서 점유권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건물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 점유자는 건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를 때 이 건물 소유자가 점유합니다. 그 건물을 소유하려면 아래 땅이 필요하죠. 그래서 건물 소유자인데 이 사람 말 그대로 건물을 점유하는 거죠. 그 아래 부지는 건물 소유자가 점유합니다. 설령 건물은 한국에 있고 이 소유자는 미국에 살더라도 미국에 사는 이 건물 소유자가 한국에 있는 건물 부지를 점유합니다. 두 개 혼동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원칙 점유권이 있습니다. 이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더라도 점유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사실상 지배하지 않더라도 점유권 인정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원칙이니까 두 개가 예외죠. 자, 윗사람을 점유 보조자, 아랫사람을 간접 점유랍니다.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점유자라고 써 있어요. 점유자 아니라고 써 있어요. 점유자라고 써 있죠. 이 사람은 뭐든지 있다 하시면 돼요. 점유자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점유권 있다, 점유자이다, 뭐든 있답니다. 간접 점유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간접 점유로 취득 시할 수 있다. 주임법상 대항 요건인 주택 인도가 점유, 그 주택 인도 점유도 간접 점유를 할 수 있다. 얘는 뭐든 있답니다. 한편 얘는 점유자 아니라고 써 있죠. 얘는 뭐든지 없다, 안 된답니다. 점유권 없다, 점유자 아니다.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상대방 될 수 없다. 얘는 뭐든지 없다, 얘는 뭐든지 된다 하시면 돼요. 한 문제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유자는 네 가지가 추정되는데 자선, 평공 추정됩니다. 무과실 추정 안 되는 거죠. 그럼 뭔가를 추정받으면 스스로 입증 책임 없습니다. 그럼 자주 반대가 타주고 선의 반대가 악의, 평온 반대가 폭력 강포, 공인 반대가 은비인데 자, 점유자와 점유가 8개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가 다툼이 있다면 점유자 스스로 입증 책임이 없잖아요. 점유자 스스로 이 네 가지를 입증할 책임이 없습니다. 점유자와 다투는 상대방 측에서 이 반대 사실을 입증해야 됩니다. 근데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니까 과실인가 무과실인가 다툼이 있다면 이건 점유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등기부 취득시효는 무과실 유효합니다. 그때는 취득시효 완성자가 무과실 입증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소유 토지가 있는데 우리 20년 이상 점유합니다. 물은 갑토지를 취득시효할 수 있는데 취득시효는 자주만 가능하죠. 그럼 자, 여기서 을은 취득시효를 주장해서 소유권을 뺏어오른 자고 갑은 취득시효를 부정해서 소유권을 지켜야겠죠. 그런데 취득시효는 자주만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서 입증 책임 1번 을이 자주라고 입증한다. 2번 취득시효를 부정하려는 상대방이 하필 소유자네요. 그 소유자가 너는 타주라고 입증한다. 뭐가 정답이죠? 얘는 자주로 추정돼요. 따라서 입증할 필요 없습니다. 을과 다투는 상대방이 하필 소유자이더라도 그 소유자가 소유권을 뺏기지 않으려면 너가 타주라고 입증해서 취득시효를 부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항상 추정 그러면 입증 책임 없다. 잘 기억하세요. 근데 을은 입증 책임 없잖아요. 근데 우리 성질이 엄청 급해요. 그래서 우리 한마디 했습니다. 야, 예전에 내가 그거 돈 주고 샀잖아 라고 자주점유 권한을 주장했어요. 근데 오래전 일이라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럼 추정력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집니다. 을은 입증 책임 없죠. 갑이 입증해야 됩니다. 입증 책임 없는 자가 잠시 헛소리 하더라도 입 안녕하고 똑같아요. 안 깨집니다. 누가 입증해야 돼요? 갑이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을이 매매를 주장했는데 구두로 주장해서 인정한데도 안 깨지고 갑이 을에게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 판결을 받아도 안 깨집니다. 구두든 소송이든 갑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갑이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갑이 소유자가 본권자죠. 그 본권에서 해서 을이 패소해버립니다. 그럼 아까 갑한테 입증하라면서요. 그럼 갑이 제기한 소유에서 을이 치면 갑이 추정 다 이제 깨버린 겁니다. 이거 다 깨버렸다. 그래서 자주도 다 깨진다. 그래서 을이 주장하면 안 깨져요. 상대방 갑이 주장해서 입증해야 깨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점유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핵심 19번 점유자와 회복관계입니다. 일단 201조부터 203조인데 이게 언제 적용되는가? 일단 적용 범위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자, 이거 3개 외우셔야 돼요. 회복자 현재 소유자가 단 본권 없어요. 본권 없는 점유자에게 내 물건 돌려달라고 물권적 반환 청구할 때 적용됩니다.
따라서 본권이 있는 점유자가 있다. 이자에게 반환 총괄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권이 뭐죠? 본권? 본권이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 그럼 임차인 본권이 있어요? 없어요? 정당하게 빌려서 본권이 있습니다. 그럼 임차인은 임대차의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굳이 이걸 써먹을 필요 없어요. 전세권자 본권이 있죠? 빌렸잖아요. 그럼 전세권자도 전세권의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굳이 이걸 써먹을 필요 없습니다. 이 세 가지는 여기 본권 없는 점유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갑소유 부동산을 우리 점유합니다. 지금 3년째 점유하고 있는데 본권 없이 3년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소유자 갑이 3년간 본권 없는 점유자에게 그로부터 3년 후에 반환 청구할 수 있죠. 이때 201조부터 203조가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본권 없이 갑소유 부동산을 3년 점유했죠. 갑이 나가 그러면 을은 나가야겠죠. 나갈 때 을이 갑부동산을 3년 사용했으니까 201조에서 그동안 사용이 과실을 줘야 되는가. 그 다음 만약 을이 갑소유 부동산을 멸실 훼손시켰다. 그럼 나갈 때 고쳐줘야겠죠. 그때 202조에서 얼마만큼 배상하는가. 세 번째, 을이 갑소유 부동산에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했다면 나갈 때 그걸 청구할 수 있는가가 203조. 이렇게 본권 없는 점유자에게 적용됩니다. 그럼 이제 을은 나가야 돼요. 자, 나갈 때 201조에서 을이 선의 점유자는 그동안 3년간 과실 을이 취득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 양 만약 을이 악이다. 그럼 수치한 과실을 반환해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다음 과실로 인하여 이것이면 잘 나오죠. 과실 없이 틀려요. 잘못 없이 틀립니다. 실수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치하지 못한 경우에 그 과실가를 보상합니다. 정리하면 자, 선의는 과실 취득합니다. 그로 인해서 누가 손해 입었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어요. 법에서 너가 먹어 그랬죠. 그럼 반환 의무 없습니다. 그 좀 밑에 203조에서 과실 취득하기 위해서 들여야 할 돈이 통상필요비인데 과실을 먹었잖아요. 그럼 통상필요비는 소유자에게 회복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203조 나옵니다. 만약에 이제 악이라면 당연히 그동안 3년간 사용이익 월세이익을 반환해야 됩니다. 두 번째, 점유자가 목적물을 멸실훼손시켰다. 그럼 나가면서 손해배상해야겠죠. 그때 선자현전 이게 시험에 제일 잘 나옵니다. 선이 자주점유라면 안 고쳐져요. 훼손된 그대로 반환합니다. 근데 선자가 아니면 다 손해 전부 배상. 악이 여기 없죠? 손해 전부. 선이 타주도 손해 전부. 똑같아요. 악이든 선이 타주든 다 손해 전부 배상. 선자 현존 나머지 무조건 손해 전부. 그다음 이제 203조에서 이제 점유자 을이 목적물에 비용을 지출했다면 나갈 때 비용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까 필요비는 점유자가 과실 취득했다면 통상 필요비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요. 그다음 유익비는 회복자가 선택하고 필요비는 몇십만 원 안 되거든요. 유익비는 몇 천만 원 될지 몰라요. 그러면 회복자가 점유자에게 5천만 원이라면 5천만 원 반환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3천 이렇게 3천만 원, 3천, 2천 중에 회복자가 2천 선택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금액을 잠깐 본다겠는데 점유자가 3년 전에 3천만 원 리모델링 했다. 근데 아까 3년 점유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치가 깎여서 감가돼서 해서 현재 2천 남았다. 그럼 회복자가 뭐 선택하겠어요? 당연히 지금 받아갈 때 가치가 2천이니까 2천을 주겠죠. 그럼 회복자가 2천을 줘야 되는데 2천만 원이 없어요. 그럼 법원에 신청해서 법원에서 상환계약을 허여할 수 있습니다. 6개월간 만약에 허여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유치권 행사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건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법원이 상환계약을 6개월 허여하면 2천만 원 변제기가 6개월 늘어났으니까 아직 돈 달라 못하죠. 그때는 예외적으로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필요비는 그런 거 없어요. 1, 20만 원밖에 안 돼요. 이 몇천만 원짜리만 이런 게 있다. 그 다음 이제 비용은 점유자가 선악, 자타 무조건 청구할 수 있어요. 그냥 내 돈 들여서 간 물건 좋아졌죠. 당연히 그 돈 청구할 수 있다. 둘 다 반환할 때 청구합니다. 둘 다 반환할 때 청구해요. 필요비 지출한 즉시가 아니에요. 필요비 지출한 즉시는 임대차입니다. 임대차는 여기랑 상관없어요. 여긴 둘 다 언제 너 나가 그럴 때 나갈 테니까
필요비 내나 유익비 내나 동시에 청구합니다. 항상 반환할 때 둘 다 똑같다 기억하세요. 즉시 틀립니다. 임대차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공유를 하겠습니다. 공유. 이제 공유물 처분 변경 보겠습니다. 자, 갑과 을이 공유하는데 3분의 2, 3분의 1 지분이 있어요. 근데 갑이 을동의 없이 공유물 전부를 병역에 매도하고 전부 병역에 이전 등기합니다. 그럼 을동이 없더라도 이 채권행위는 전부 유효입니다. 타인 권리 매매 유효죠. 그러듯이 여기도 전부 유효. 근데 처분행위는 처분권이 있어야 되죠. 을동이 없잖아요. 그러면 처분한 공유자의 지분 3분의 2만 유효, 을지분만큼 무효. 그래서 3분의 2가 유효. 을지분, 을동이 없죠? 3분의 1이 무효라. 을도 이것을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없죠? 이거 유효이기 때문에 3분의 1만큼만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동의 없더라도 이 채권행위와 처분행위 다르다. 그냥 관리가 시험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갑을이 공유하는데 갑이 과분 쓰고 을이 소수 지분입니다. 여기서 갑이 을동의 없이 공유물 전부를 임대차입니다. 그럼 병은 전부 적법이죠. 을동이 없더라도 과반수 동의 얻었잖아요. 그럼 전부 적법입니다. 그럼 자, 병은 을 얼굴 알아요, 몰라요? 병은 을 얼굴 모르죠. 그럼 병은 갑에게만 인사합니다. 누구한테만 인사해요? 갑에게만. 월세도 갑에게만 줘요. 을 얼굴 모르거든요. 따라서 소수 지분권자 을은 병에게 어떠한 청구도 못합니다. 내 동의 없으니까 나가라고 인도 청구하거나 점유 폐지에 청구할 수 없고, 그럼 내 지분만큼 월세 달라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병은 을 얼굴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죠. 근데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지분만큼 월세 달래요. 그 보이스피싱이에요. 속지 마세요. 이런 거 못한다. 을은 갑에게 월세 받으면 돼요. 갑에게. 그러니까 병은 갑에게 월세 다 줬죠. 그럼 둘이 얼굴을 알잖아요. 그럼 을은 갑에게 받으면 돼요. 그리고 병한테는 어떠한 청구도 하지 마. 잘 비교하세요. 다음 보존행위에서 갑을령이 공유하는데 3분의 2, 6분의 6분의 1입니다. 근데 제3자청이 공유물을 불법 점유하면서 전부 무효 등기가 있어요. 그럼 제3자가 침해했죠. 그럼 갑을병은 우리 소유권을 지키기 위한 보존행위로서 지분이 적은 병도 단독으로 전부 인도 청구할 수 있고 병도 단독으로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존행위는 각자가 전부할 수 있다. 근데 정의 점유하니까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은 이거 돈이거든요. 이건 돈으로 청구하죠. 그럼 돈을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머니가 아니라 지분. 그래서 이건 전부가 아니라 자기 지분만큼만 청구할 수 있다. 이 보존행위를 각자 전부입니다. 다음 이번에는 다시 갑을령이 공유하는데 갑이 과반수죠. 자, 아까 여기는 제3자가 공유물을 침해했는데 이번에는 이 소수 지분권자 을이 과반수 갑동의 없이 목적물을 무단 점유합니다. 그럼 이 점유는 전부 불법입니까? 아니면 6분의 1만큼 유효입니까? 전부 불법입니다. 지분만큼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지분만큼 마음대로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관리 방법을 과반수권자가 정한다. 그거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공유물 눈꽃만큼도 무조건 과반수 동의 얻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분만큼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자기 지분만큼 갑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갑은 과반수라 갑이 전부를 정액에 임대차 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멋대로 6분의 1 사용하면 임대차 못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공유물 눈꽃만큼만 사용하더라도 무조건 과반수 동의 얻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점유는 전부 불법입니다. 전부 불법이니까 또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전부인도 청구할 수 있는가? 원래 과거에는 있다 그랬는데 작년에 할 수 없다라고 판례가 바뀌고 시험에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수죠, 니까진 것, 이 소수지분 니까지 것, 니까지 것이 인도 청구 너무 과해요. 소수니까. 양도는 방해 배제 청구권 행사하면 충분히 보호돼요. 방해 배제 청구권 행사하면 충분히 보호되고, 즉 지상물을 수거해달라고 인도 청구까지는 오바지 마. 그래서 이 판례 정리 시험이 나왔습니다. 정답으로 안 나와서 원래 나온다면 정답으로 나옵니다. 이제
자, 여기까지 보시고 이제 이어서 이제 지상권 보겠습니다. 지상권은 물권으로서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부동산에 지상권 을이 나오는데 그럼 을은 누구랑 계약했죠? 갑과 계약했죠. 근데 소유자가 병으로 바뀝니다. 그럼 지상권 물권으로서 갑과 맺은 계약을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병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게 30년이라면 30년간 안 쫓겨나요. 그러니까 대항력이 있으면 갑과 맺은 기간 동안 안 쫓겨난다. 그래서 신소유자 병은 토지 돌려달라고 인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0년 부담 안 하는 토지를 사게 된 거죠. 이렇게 물권은 대항력이 있다. 전세권도 마찬가지예요. 전세권. 갑과 맺은 전세권을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안 쫓겨난다. 그리고 갑에게 준 전세금을 나갈 때 병에게 받는다. 다 대항력 똑같습니다. 물권 다 대항력이죠. 그 다음 지상권은 물권으로서 양도가 자유롭고 전세권은 물권이라 원칙 양도 자유, 매매 자유입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지상권은 양도 금지 약적 무효입니다. 그래서 지상권은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세권은 양도 금지 특약 무효라 유효라 이 특약하면 양도 못합니다. 이 차이점이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갑부동산에 지상권 을이 있는데 우리 갑에게 지료를 1년 제합니다. 그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 병에게 또 1년 연체했다. 그럼 지상권은 지료를 2년 연체하면 소멸 청구할 수 있는데 양수인 병이 이거 합산하면 2년이네요. 합산하면 2년이니까 우리에게 이거 끝났다라고 소멸 청구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양수인 병에게 2년이 돼야 돼요. 합산해서 소멸 청구할 수 없다. 그걸 뭐라 표현하냐면 자 지료 지급 연체가 토지 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보세요. 지료 지급 연체가 이게 토지 소유권 양도가 4번이잖아요. 토지 소유권 양도 이렇게 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랍니다. 그 다음 양수인에게 2년이 되지 않는다면 소멸 청구할 수 없다. 이건 갑과 을 간의 채권 채무입니다. 양수인에게 2년 돼야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법정상권 하겠습니다. 법정상권은 366조와 관수법상 법정상권 잘 비교하세요. 먼저 366조 보세요. 저당물 경매가 의무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에 속한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에서 지상권 설정으로 본다. 누가 봐요? 갑과 을이 아니라 법에서 본다. 이게 법정지상권이에요. 법에서 본다가 이게 법정지상권. 그리고 이제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 청구로 법에 정하겠죠. 그래서 366조 법정지상권은 저당물 경매로 나올 때 나옵니다. 의무경매. 강제경매는 여기 없어요. 그럼 강제경매는 좀 이따 관습상 법정지상권입니다. 그럼 자, 두 가지를 잘 비교해보세요. 갑소유 토지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는 갑소유 나대지만 있다. 여기 자 토지에만 저당권이 나와요. 토지에만 저당권이 나온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떤 토지에 돈 많이 빌려줘요? 당연히 나대지입니다. 나대지 많이 빌려주고 여기 건물이 있는 토지라 토지만으로 가치가 거의 없거든요. 돈 아주 적게 빌려줍니다. 근데 여기서 저당권자가 돈을 받아서 저당 목적물이 토지죠? 토지를 경매해서 우리 경락받아요. 그럼 지상에 각 건물 있죠? 우리 철거해. 그럼 철거를 막으려면 법에서 지상권으로 도와줘야 돼요. 그럼 법정상권 인정될 것인가? 만약 인정된다고 가정하면 건물이 철거 안 되고 건물이 살아있습니다. 그럼 건물이 살아있으면 우리 토지 경락가를 적게 쓰겠죠. 그러더라도 얘도 돈을 적게 빌렸으니까 이 경락대금으로 저당권자가 충분히 채권 해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운 건물 굳이 철거할 필요 없으니까 철거 안 되게 법에서 막아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자 보세요. 저당권 2번 저당 설정할 당시에 이 건물이 현재 건축 중이다. 그럼 A 토지에 돈 많이 빌려 적게 빌려줘요. 어차피 건물 지어질 것이니까 적게 빌려주겠죠. 그러니까 인정된다. 하물며 다 지었는데 믿음기 모가다. 당연히 믿음기 모가도 당연히 돈 적게 빌려주겠죠. 인정됩니다. 근데 여기 나도 이제 돈 많이 빌려주는데 갑이 멋대로 딱 건물 짓네요.
근데 A가 돈을 못 받아서 저당물 토지죠. 토지경매에서 의리 경락받습니다. 지상의 갑금을 철거해 그랬죠. 그럼 법에서 도와줄 것인가? 이때 만약에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면 건물이 철거 안 되고 살아있어요. 건물이 살아있으면 우리 토지 경락가를 적게 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나대지에 돈 많이 빌려줬죠. 그럼 이 경락대금으로 저당권자가 채권 회사를 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건물이 철거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경락가를 나대지 가치로 많이 쓰게 돼서 그래야 그 돈으로 이렇게 채권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살의 차 이제 이해했죠? 그럼 자 결론 보세요. 결론. 여기 보세요.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어요. 건물이 있었죠? 그럼 인정된다 하시면 돼요. 여기는 설정 당시 나대지에서 건물이 있었어요. 설정 후에 건물 나왔죠. 설정 당시 나대지였죠. 설정 당시 건물 없죠. 그럼 없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서 있으면 있고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서 없으면 없다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 366은 저당원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보세요. 당연히 기본 전제가 동일소이죠. 있으면 법지 있다. 없으면 없다 하면 돼요. 없다가 나대지에 나와 나와도 없다. 근데 예외가 딱 하나. 예외가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더라도 이 공식 따라하세요. 네,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더라도 공동주당이 설정된 후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이 나왔다. 이때만 예외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공동저당만 나오면 인정됩니다. 신축만 나오면 인정돼요. 반대 세트로 공동저당 후 신축까지 나와 인정 안 된다. 그러니까 공동저당 후 신축만 안 나오면 설정 당시 건물 있어 없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 이 세 줄로 딱 끝납니다. 자 그럼 갑소유 토지 건물이 있는데 토지 건물에 공동저당이 나와요. 근데 어떤 사유로 건물이 멸실 철거됐다. 그래서 나대지의 저당권만 남았어요. 건물이 없어졌으니까 건물 저당권 소멸했죠. 그래서 다시 건물 신축했습니다. 근데 저당권자가 도움 받아서 토지경매에서 의리 경락받으면 갑건물이 있죠. 법정계산권 발생이 안 해요.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공동저당 후 신축 나왔으니까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 공동저당 설정할 때 저당권자가 돈을 못 받으면 토지와 건물 두 개에서 배당받을 계산하에 그 계산하에 돈 빌려줬거든요. 근데 어떤 사유로 저당권이 토지 한 개로 줄었습니다. 그럼 이 저당권자를 보호하려면 한 개 남은 저당 목적물 가치를 올려야 돼요? 낮춰줘야 돼요? 올려줘야겠죠. 그죠? 그럼 토지 가치 올리는 건 건물을 없애는 것밖에 없어요. 토지를 뛰어다 움직일 수 없잖아요. 부증성, 부동성. 그래서 이 건물을 없애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법에서 안 도와줍니다. 그래서 자 공동저당 신축 나왔죠? 이때만 없다. 없다. 근데 아직 시험에 안 나온 게 있는데 우리 시험에 토지와 함께 자 공동저당권 나왔죠? 그럼 철거되고 신축이 있는가 봐야 돼요. 이것이 설정된 건물이 그대로 존속하네? 그럼 철거되지 않죠? 존속하잖아요. 그럼 제일 끝에 있다요. 공동저당이 나오고 철거되고 신축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아까 공식 그대로 풀면 우리나라 수백 개 판례 다 풉니다. 이것은 이제 관습상 법정상권 줄여서 관법지랍니다. 관법지는 처분 당시 건물이 있어 보세요. 그리고 관법지는 임의규정 성격이라 관법지 포기나 배제 약정 유효입니다. 그래서 이 특약 없어야 관법지 발생한다. 그래서 이건 처분 당시 건물이 있어 보는데 그래서 처분이란 법이 없는 거, 뭐 매매, 증여, 공매, 그다음 강제경매 아까 법이 없다 그랬죠? 366은 임의경매입니다. 기타 등등으로 소유자 바뀌면 관법지 발생합니다. 두 개 환지 환면 X라고 외우세요. 히읗자다. 환지 환면 X. 나머지 사이로 소유자 바뀔 때 관법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소유 토지 건물이 있는데 갑과 을이 사이가 엄청 친해서 건물 매매만 했습니다. 토지는 갑 그대로인데 을이 등기하면 을건물이 되죠. 근데 나중에 둘이 사이가 왼수가 됐다. 그래서 갑이 내 땅에서 건물 철거해 그래요. 그럼 우리 철거하면 될까요? 이때는 철거 못하게 법에서 막아줍니다. 왜냐면 갑이 둘 다 가지고 있다가 건물만 100억 받고 팔았어요. 100억 받고. 그래놓고 철거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못되게 관습법상 법정상이 막아줍니다.
그 공식대로 처분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동일인 건물이 있었죠. 처분으로 소유자 달라지면 발생한다. 근데 단 예외적으로 갑과 을이 건물 매매하면서 이 건물을 위해서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럼 이 건물은 이제 토지 사용권이 생겼으니까 건물이 철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법에서 도와줄 필요 없는 겁니다. 이런 관법집 폐이제 약정 가능하다. 그 다음 다시 갑소유 토지 건물이 있는데 이번에는 토지만 매매합니다. 그래서 을이 등기하면 토지는 을소유, 건물은 갑소유가 돼요. 자, 그럼 을은 토지만 샀죠. 건물이 있는데 토지만 샀죠. 그럼 싸게 사요, 비싸게 사요? 건물이 있는 토지라 싸게 샀겠죠. 싸게 사놓고 건물 철거하면 되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철거 못하게 관법지 인정해 줍니다. 단 예외적으로 토지 매매하면서 갑과 을이 공식대로 아까 처분 당시 건물 있잖아요. 그럼 있다. 동일 소유. 처분 당시 동일 건물 있죠? 인정된다. 원래 인정되는데 아까 여기 페이지에 특이하게 했듯이 토지 매매하면서 갑과 을이 건물 철거 합의합니다. 갑은데 아까운 건물 철거하고 나대지로 팔기로 한 거죠. 그럼 이번에는 을 나대지 가치로 돈 많이 줬겠네요. 이때는 그럼 당연히 철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관법집 페이지에 특약이 있으면 인정되지 않아요. 그런 거 없을 때 인정된다는 임의 규정 성격입니다. 그 다음 이제 강제경매 관법지가 중요한데 강제경매란 담보권이 없는 일반 채권자가 경매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갑과 을이 친형제가 아니에요. 형이 동생 갑에게 3억을 빌려주고 형제가 아니라 뭐 동생 아파트에 담보 없이 그냥 빌려줬어요. 일반 채권자. 근데 동생이 몇 년간 돈 안 갚습니다. 그럼 이제 뭐 동생이고 필요 없죠? 경매에서 빨리 뺏어와야 돼요. 그러려면 이 채무자 부동산을 경매하려면 저당권이 없으니까 대여금 반환 소송을 해야 돼요. 빌려준 돈 갚으라고 소송해야 됩니다. 근데 소장이 갑에게 날라오면 갑이 빼 돌려버려요. 갑이 빼 돌려버리면 승소하더라도 찾아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민사소송하기 전에 보통 채무자 부동산을 가압류를 먼저 합니다. 가압류는 소유자 몰래 들어와요. 갑 몰래 들어와요. 갑이 빼 돌릴까봐 그걸 막기 위해서 갑 몰래 들어옵니다. 갑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왔죠. 그리고 소장을 딱 보내요. 소장 받고 갑이 빼 돌려야지 보니까 이미 잡혀 있는 거죠. 못 빼돌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승소 판결을 받으면 이걸 집행권원으로 채무자 부동산을 강제경매할 수 있고 강제경매하면 이제 가짜 압류가 진짜 압류, 압류 또는 분압류로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강제경매입니다. 그럼 이제 강제경매와 관법지 봐요. 자, 갑소유 토지 건물 있습니다. 이건 갑소유 나대지만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 1번, 2번, 1번, 2번 어디에 법정지상권 생길까요? 그렇죠. 1번입니다. 이 건물 있잖아요. 그럼 끝까지 건물 있게 법에서 도와줘요. 이 나대지죠. 그럼 끝까지 법에서 나대지를 내버려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인정되고 여기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이 1초 만에 나온다 했어요. 그럼 여기서 토지에만 저당권이나 아까처럼 가압류가 있고 여기도 토지에만 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있다. 근데 여기서 여긴 건물 있는 토지라 채권관계를 더 적게 했을 것이고 나대지라 채권관계를 더 많이 했겠죠. 그렇겠죠? 여기서 토지가 강제경매가 나왔다. 강제경매란 저당권자가 경매한 거 아니에요. 저당권자가 하면 의무경매거든요. 아까 여러 개 한 게 강제경매입니다. 그래서 의리 경락받으면 지상의 건물 있죠. 그러면 법정지상권 인정됩니다. 그러면 건물이 살아있으면 의리 경락가를 토지 경락가를 적겠어요. 그래도 여기도 적잖아요. 이걸로 충분히 채권에 살 수 있으니까 굳이 건물 철거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는 나도 이제 돈 많이 빌려줬거든요. 근데 멋대로 건물 딱 지었죠. 돈 못 갚아서 토지가 강제경매가 나와서 의리 경락받습니다. 그럼 건물 있죠? 이때는 발생하지 않아요. 철거해야 됩니다. 이걸 철거해야 의리 경락가를 나대지 가치로 많이 있어서 이 돈으로 이렇게 채권에 살 수 있습니다. 결론. 자, 경매에 나오면 무조건 말소기준 원리. 경매는 무조건 말소기준 원리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 부동산에 만약에 저당권도 있고 가압류도 있고 압류도 있다. 세 가지가 다 있다고 보세요. 만약에 부동산에 저당권, 가압류, 압류 세 가지 다 있고 세 가지 다 있다. 그럼 그 셋 중에 이 셋 중에 날짜 제일 빠른 사람이 그들 중에 돈 제일 많이 빌려줍니다. 따라서 이 셋 중에 날짜 제일 빠를 당시에 건물이 있었으면 인정되고 셋 중에 날짜 제일 빠를 당시에 건물이 없었으면 이게 후에 나왔으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경매는 무조건 말소기준 원리. 그래서 저당권 저당, 압류가 압류. 이 중에 제일 빠른 당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자료에 이르겠습니다. 자, 자료에서 토지 또는 그 지사건물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인해서 그 절차상 매수인에 이전된 경우에 그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하는 그 다음 말에 오답으로 제일 많이 나와요. 강제경매는 이거 아니에요. 매각되고 완납치가 아닙니다. 아니라 강제경매 개시 결정으로 압류로 발생한대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는 가압류가 있어요, 없어요? 가압류 없이 곧바로 압류한 겁니다. 꼭 가압류 할 필요 없죠? 꼭 할 필요 없는 겁니다. 성질 급하면 바로 압류해요. 그래서 여기 가압류가 없으니까 이 부동산에서는 압류가 제일 빨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압류 효력 발생 당시 기준으로 토지와 지당 건물이 동일 속에 있는가 판단하고, 그 다음 강제경매 목적에 대한 토지 또는 그 지당 건물에서 강제경매 개시 결정 이전에 가압류가 되겠다가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일어나요. 분압류로 이행되어 경매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 그러면 가압류도 있고 분압류도 있죠. 얘가 더 당연히 빠르죠. 그래서 가압류 효력 발생할 때 기준이고, 그 다음 나아가 강제경매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에 관해서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나 그 압류에 선행한 가압류가 있기 이전에 저당권이 있다. 그럼 여기는 가압류, 압류, 저당권 다 있는데 셋 중에 저당권이 제일 빠르죠. 그러니까 여기서 저당권 설정 당시, 설정 이후 틀려요. 설정 당시, 설정 이후는 가압류거든요.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결국 셋 중에 제일 빠른 겁니다. 매각등 완납시 X, 강제경매는 주의하세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지역권 하겠습니다. 지역권은 이 부정성의 심이 제일 잘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공로가 있는데 아래 갑토지, 을토지가 있어요. 그럼 자 보세요. 제가 여기 그리지 않았지만 을토지에서 공로로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을토지에서 공로로 나간 길이 있어요. 그럼 을은 이쪽으로 다녀야 됩니다. 그래야겠죠? 근데 이렇게 가면 편하겠죠? 이때 갑에게 승낙을 얻으면 돼요. 그리고 물권을 취득하려면 갑을 잘 꼬셔서 지역권이라는 물권적 합의하고 지역권 등기하면 을이 지역권을 취득합니다. 물토지가 도움을 요청한 요역지고 여기가 승역지죠. 그럼 지역권은 요역지를 위한 종속된 권리입니다. 몸이고 그림자, 주, 종 생각하면 돼요. 따라서 을이 요역지 소유권을 평한테 이전하면, 매매하면 지역권도 따라간다. 작년시험 정답. 등기해야 됩니까? 지역권 등기 없이 따라가요. 우리가 등기 없이 외웠죠. 등기 없이. 노래 외웠잖아요. 신법 깊이 혼나고 구속대 지가 지역권 이전 등기 없이 따라간다. 그게 여기에요. 보라색, 여기 보라색. 요역지 소유권의 부정화 등기 없이 이전한다. 작년 정답. 그 다음 자, 매매가 아니라 병에게 빌려줘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빌려준다. 그러면 병이 지역권 활용해야겠죠? 다음 요역지 토지라 저당 설정하면 저당권은 요역지를 위한 종된 권리에 미친다. 이게 여기 파란색이에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죠? 이외의 권리 목적이 된다. 그러나 다른 약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다음 자, 보세요. 이처럼 요역지가 넘어가면 종된 권리도 따라가요. 몸이 가면 그림자 따라가겠죠? 근데 반대로 몸은 가만히 있는데 몸과 분리해서 그림자만 움직일 수 있나요? 그건 귀신이에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요역지와 분리해서 종된 권리 지역구만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 목적하지 못합니다. 저당권 안 돼요. 저당권이 가능한 권리는 지상권, 전세권뿐입니다. 이거 안 된다. 거기 빨간색이에요. 지역권은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와 분리해서 양도 안 되고 다른 권리 목적하지 못한다.
되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요역지는 편익을 얻는 토지라 일필지 전부해야 되고 승역지는 일필지 일부도 가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 통행지역권 취득시할 수 있는데 자, 통행지역권을 취득시하려면 자, 을이 취득시하려면 반드시 을돈으로 통로를 개설해야 됩니다. 그리고 20년간 통행하고 마지막에 등기까지 해야 돼요. 지역권 등기. 그다음 여기 불법적이자 부할 필요 없죠. 취득시 못한다. 그럼 얘들은 적법이죠. 적법할 수 있다. 이렇게. 불법은 못하고 취득시 완성하면 존속기간 무제한이 무제한. 무제한이라 을은 승역지 소유자 토지를 무제한으로 활용하죠. 그러니까 공짜가 아니에요. 손해보상 해줘야 된다. 이게 취득시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세권 갑니다. 자, 먼저 전세권 취득은 목적물 인도는 성립 요건이 아니죠. 갑부동산에 전세권 을이 있고 계약기간 2년에 전세금 3억을 지급했다. 그 물권이라 대항력 있잖아요. 여기서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면 아까 지상권하고 했잖아요. 이 을은 이 계약을 갑과했죠. 갑감해진 계약을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안 쫓겨난다. 그리고 나갈 때 전세금을 병에게 받아요. 주기는 갑에게 있지만 나갈 때 전세금은 병에게 받는다. 그 만약에 이 부동산 시가가 5억짜리예요. 시가가 5억짜리면 병은 얼마에 사야 돼요? 2억이죠. 을 나갈 때 병이 3억 내줘야 되니까 5억짜리를 2억에 사겠죠? 그게 대항력 있답니다. 이처럼 전세권이 선이하려면 전세권 물권적 합의하고 그다음에 전세권 등기하고 전세금 지급해야 돼요. 목적물 인도는 아닙니다. 아니, 나중에 오세요. 나중에. 그 다음 전세금은 지급해야 되는데 반드시 현실적으로 꼭 수수될 필요가 없고 기존에 돈 받을 채권이 있다면 그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가름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대가를 주긴 좋잖아요. 그 다음 전속기간 시험이 잘 나오는데 자 토지 건물 똑같아요. 최장기 제한 10년이 있습니다. 최장기 몇 년? 10년. 잘 보세요. 자, 잘 보세요. 전자 서바천 전자 1, 2, 3, 4, 5죠. 그 최장이라 장자. 잘 보세요. 6, 7, 8, 9, 10에서 10년. 10년. 기억하세요, 10년. 그 다음, 토지 전세권이 없는데 건물 전세권에만 있는 게 있습니다. 최단기간 1년. 그러니까 최장은 다 있어요. 근데 최단은 토지 없어요. 그럼 몇 년? 1년. 그리고 법정인신도 건물 전세권. 그럼 법정인신되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봐요. 그러면 313조에서 당사자 둘 다 언제든지 소멸통과할 수 있고 6개월 지나면 끝납니다. 그 법정하면 등기 없이 다 있어요. 그럼 잘 보세요. 이 건물 전세권에만 있죠. 그래서 건전한 최단 단일법. 다시 법 하나가 건전해요. 건전한 단일법. 그 최장기가 몇 년? 10글자 10년. 전세권 최장. 그래서 딱 외워둡니다. 건전한 단일법. 최장기간 10년. 이건 토지에 없다. 그 다음 유지수선은 다 전세권자가 하는 거죠. 지상권자,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스스로 유지해야 됩니다. 따라서 소유자에게 필요비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자, 저는 피를 싫어해요. 외우세요. 저는 피를 싫어해요. 전세권 나오고 필요비 내면 무조건 확 그으세요. 그게 309조죠. 전세권자죠. 설정자가 아니에요. 전세권자가 목적물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된다. 그 돈이 필요비라 필요비 청구 못합니다. 필요비 X. 전 피를 싫어해요. 그 다음 전세권 소멸과 동시에 37조. 전세권 소멸할 때 전세권 설정자가 소유자죠. 시효 소유자 설정자. 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반 동시에 전세금 반환해야 된다. 예를 들어 갑소유 부동산을 을과 전세권 설정합니다. 을이 갑에게 전세금 지급했고 갑이 등기해주고 을이 목적물 직접 점유합니다. 그래서 전세권이 기간이 끝났다. 그럼 갑은 전세금 반환하죠. 을은 전세권 말소 및 목적물 반환한다. 이게 서로 동시행에다가 이 317조인데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온 판례가 있습니다. 자, 전세권 끝나니까 을이 목적물을 반환했거든요. 근데 전세권 등기 말소 서류를
교부하지 않았다. 갑은 전세금 줄 필요 없죠. 이거 및 이게 동시행인데 안 했잖아요. 갑은 전세금 줄 필요 없습니다. 동시행이니까. 그럼 전세금에서 이자가 생기면 당연히 갑이 취득하죠. 부당이득 아니에요. 전세금 안 줘도 되니까. 그래서 이 판례 아저씨 만났습니다. 그 다음 자 건물 일부 전세권자가 예를 들어서 갑소유 건물에 2층에 전세권자 을이 있다. 기간이 끝나면 설정자는 전세금 반환해야 되죠. 기간 끝났는데 설정자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일부 전세권자가 건물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에 의해서 경매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고작 일부만 빌린 자가 전부를 경매할 수 없어요. 단 만약에 이 건물이 저당권에 있다면 저당권은 건물 전부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당권자가 건물을 전부 경매 청구하면 너도 전부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왜냐하면 경락가가 전체 20억 그런 거지 뭐 층마다 얼마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두 개 잘 비교하세요.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자, 지금까지 전세권가 있습니다. 이제 유추권 양이 기니까 10분 쉬고 하면 되겠네요. 10분 쉬고 유추권 하겠습니다.